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기 애가 수학 공부 잘하는 애 한번 손들어봐요. 혹시 지금 현재 잘 못한다고 해도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애들 가능성이 있는데 엄마들이 일찍부터 쓸데없이 개입해가지고 작품 조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들이 생각하는 수학 공부와 결별해야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제가 많은 엄마들 만나봤는데 대부분 다 불안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아기 때 너무 설치다가 애를 수학으로부터 빠이빠이 시킨다니까. 수학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죠. 그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그 사례를 든 그 조암초등학교 엄마 있어요. 우리 카페 대화명이 뭐라 했지? 알프스 소녀라고 있어. 얘가 이제 엄마가 6학년 때 제 강의 들었죠. 5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씩 한다 했지. 하루에 한 문, 그것도 가장 쉬운 문제지. 애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문제에서 골라 한다 했어요. 그 전에 이미 다 조지 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다른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중학생이 됐거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면 고양이 사준다고 타이틀을 거니까 아빠가 얘가 미친듯이 공부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성적이 엄청 올랐죠. 근데 수학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알아요? 지금 완전히 공부를 손 놓고 뭐 그림만 그리고 이러려다가 지금 이제 애가 회복돼가지고 공부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붙었는데, 지금 이번 중간고사, 지난 중간고사를 쳐보니까 성적이 놀랍도록 향상됐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금요일날 그 저녁에 저 경연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그 다른 과목의 놀라운 향상에 비해서 수학은 아직도 바닥을 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작품 조져놓으면. 그럼 이제 몇 년 쉬어야 되고,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지우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는 아예 몇 년 쉬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엄마처럼 이제 아주 지혜롭게 하루에 한 문제씩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쉬워하는 문제를 네가 알아서 골라서 풀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그 미끼를 물었죠. 하루에 한 문제 하니까 애게 그거 이렇게 이제 덤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애들이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의 익힘책을 가지고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아이와 함께 계속 구체적인 조작을 해보는 거죠.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또는 교구들을 가지고 공부 습관을 잡아서 최소한의 시간에 이걸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습관이 잡혀서 수학에 대한 그 아이들 태도가 회복된 아이들 또는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수학 교과서의 그 개념이나 내용을 소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최종적 목표가 이제 입시잖아요, 입시. 그 이후는 우리가 책임지기 어렵고 부모가 돕기 어려우니까 입시를 이제 겨냥한다면, 그러니까 수능을 겨냥한다면 이제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하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수학 공부의 그 근원적인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고력 키우기 이렇게 말하죠. 수학적 사고력 키우기 이런 건데 이게 수학 공부의 목표가 돼야 되죠. 많은 젊은 엄마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기,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맞기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하고 훈련시켜야 하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바둑 용어를 빌리자면 소탐 대시를 하는 거라.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바둑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유형과 패턴을 반복 훈련시켜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수학에 대해서는 재미와 흥미를 잃게 되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뭐 좀 훈련을 열심히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공부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을 잘하는 기회를 놓치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엄마들은 주로 현찰을 좋아하죠. 눈앞에 보이는 거. 장기적인 부모님의 유산,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댁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용돈, 이걸 좋아하는 거라. 어떤 놈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해. 기다리면 시어머니 다 돌아가시면 전부 지거덕인데, 일찍 뭐 좀 혜택을 보려고 뭐 집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 관계 나빠져가지고 영 재산 안 준다니까. 재산 사회 기증 해프고 막 돌아가시고 막. 이걸 보고 이제 전략적 사고. 군대용으로 하면 이제 전술과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술은 당면한 상황에서, 당면 전투에서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전술이죠. 축구로 말하면 이번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근데 전략이라는 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에 여유가 없다 보면 항상 단기적인, 우리나라 축구도 그렇잖아요. 홍명보 또 쫓겨났죠. 쫓겨난 건 아니지만 자진 사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에서 홍명보 같은 인재를 배출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근데 벌써 1년도 안 하고 나가리 시켜가지고 이제 골치 아파졌다니까. 길게 보면 사실은 저런 인재를 신뢰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4년 또는 10년 이런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도록 지금부터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육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번 월드컵에 성적 좀 덜 냈다고 막 온 찌랄 당하고 뭐 박지훈 뽑았다고 막 해갖고 막. 그래, 내라도 열받아가지고 나가겠다. 근데 다시는 국가대표 감독 안 해,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옛날에 차범근도 그랬죠, 차범근은 예선 도중에, 그때 2006년 월드컵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예선에 2패 했거든. 2게임하고 바로 축구 대표팀 경질했다. 그 괘씸죄를 내죠, 괘씸죄. 차범근은 그래도, 차범근이랑 홍명보는 둘 다 고대 출신이거든. 우리나라 축구계 고대가 잡고 있어. 축구협회를 좌지우지하는, 축구협회 회장은 기업가죠, 기업가. 예? 체육회 항상, 그 대표는 그 자본 스폰서 하는 사람, 이제 정몽규, 현대자동차 회장인가? 그 사실 부회장 이런 사람들 실세인데, 옛날부터 이회택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이 다 고대 축구부 출신입니다. 차범근이 홍명보도 고대 출신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게 시킨다. 또 엉뚱한 흥분을 엉뚱한 데다. 자, 수학 공부도 똑같아요. 소탐대시라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성과를 못 내더라도 정말 길게 보고 10년 후를 보고 아이를 키워야 돼. 안 그러면 다 조져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학 모의고사를 치면 평균이 20몇 점 나온다 했죠. 문과는 28점, 이과는 30점도 후반. 이렇게 나와요.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왜 그런가? 수학을 다 포기해서 그래요. 문과의 수학 평균이 28점에서 32점 사이거든요. 이 말이 돼요? 중학교 때까지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하고 이런데. 공부 좀 하면 다 KNU 다니거나 김쌤 다니거나 다 하거든요. 그래? 동네 학원 가도 다 선행학습해요. 그 선행학습 절대 하면 안 돼. 엄마들 불안해서 옆집 하는 대로 막 하는 거죠. 자, 선행학습 어떤 애들이 하는가 하면 천재들이 하는 천재들. 자, 대구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은 수성구 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실제로 수학의 점수를 풀고 있어. 자, 이런 애들 하는 거라. 자, 그런데 엄마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보다 좀 처진 애들은 우리는 좀 처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속는 거라.
수학적 재능이 좀 부족하니까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더 짜고 나는 거지 뭐. 짜고 난다는 말 정말 잘해. 그냥 조져앉는다고. 그게 아니라 우린 재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시간을 줄여야지. 더 조금만 하고. 그러면서 아예 잠재력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했잖아요. 우리 대학교 가가지고 맨날 공대 클럽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학점 2점 얼마 받았댔죠. 비참하게 받았어. 근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번에 3.98 받았댔죠. 군대 갔다 전역해가지고. 지금 계절학기 하고 있는데 어제도 카톡 와가지고 아빠 내 계절학기 중간고사에서 만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특해. 지금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80명 중에 3명이 만점 받는 시험에서 만점 받았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전부 대원외고 출신이고 뭐 한영외고 출신, 명덕외고 출신 뭐 이런 용인외고 출신 연대 경영 가면서 정원이 300명인데 하나 예. 그러면 대부분이 명문외고 출신이에요. 얘는 아빠 잘 만나가지고 탱탱청에서 놀다가 그냥 수능 잘 받아가 대학 갔거든. 그러니까 뭐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내신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어. 어릴 때 잘 잡았대.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있고요. 수능 잘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천재락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신 엉망인데 수능 치면 맨날 전국권에서 노니까. 그래 대학 딱 들어가서 예?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안 차리고 뭐 조금 놀다 보니까 개편돼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나오니까 애가 자신감이 없더라고. 난 공부에 소질이 없나. 잠순에 가면 유명한 천재인데 영광고등학교 다닐 때 얘는 맨날 천재 소리 들었어. 친구들 사이 야자도 안 하죠. 뭐 그래? 그 특설반 들어가서 공부도 안 하죠. 이런데 시험만 치면 모의고사 전국권이죠. 수학은 항상 만점 맞죠. 그런데 그런 놈이 이제 딱 대학 들어가가지고 자신감을 잃었잖아.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습관만 잡혔으면 되는데.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딱 제가 습관을 잡고 좀 열심히 하니까 금방 성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맨날 공부하고 있더라고. 놀러도 다니지만 얼마 전에 홍콩 갔다 왔죠. 내가 용돈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50만원 보냈는데 벌써 다 썼대. 그 어젯밤에 내가 또 50만원 보냈지. 홍콩 갔다 오고 뭐 또 이달 만에 또 일본 간다고 또 뭐 비자 발급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또 돈 다 쓴다. 살짝 좋지. 그러면서도 공부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계절학기 중간고사를 80명 중에 3명이 만점 받는 시험에서 만점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애 들들 뽑고 잡고 이러면 작품 다 배려. 특히 저학년 때 연산이 다 하나 있죠. 그놈의 연산은 철들고 성숙하면 잘하게 된다니까. 원래 수능도요 군대 갔다 오면 훨씬 점수가 높아져. 네, 세계머리가 틀리거든. 인생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야가 생기고, 제가 요즘 이제 이 인터넷 사이트 가서 다시 바둑을 두는데 심심해가지고 취미생활로 20년 만에 다시 바둑 두잖아요. 20년 전에 내 바둑 둘 때보다 물론 하도 안 떠가지고 막 감각이 많이 무뎌졌지만 이제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고수들 끄는 것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내가 좀 세진 것 같아. 바둑 안 떴는데도 철이 드는 거죠. 성숙해지고 이러니까 여유가 생기면 이 뭐랄까 포스 이런 게 향상된다니까. 지금 내 한 게임 바둑 들어가지고요 30급부터 출발했거든. 한 게임 바둑보다 제일 낮은 급수가 30급이야. 내가 사기로 30급으로 등록을 했어. 왜냐면 바둑동 전부 4개 하였다거든. 그 사이버머니지만 그 30급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 지금 8단까지 올라갔어. 8단. 한 게임 내 최고단이 9단이거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9단 못 올라가고 있어. 바둑 사이트 중에 우리나라 두 번째 큰 사이트가 오로라는 사이트인데 거기 최고단이 7단이야. 내가 벌써 10년 전에 거기 7단 돼 있거든. 이번에 다시 로그인 해보니까 아직도 7단도 있더라. 프로들 빼고 밥만 먹고 바둑만 두고 전국대회 다니는 이런 애들 아마추어 중간부터 빼면 그 다음 수준이거든요. 제가 바둑 둘 때도 항상 이렇죠. 길게 보고 전략적으로 사봐.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 시킬 때도 제가 이걸 지금 이번 학기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 지금 당장
성과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이거 반복이 문제다, 훈련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직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 특히 유아나 저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려줘야 되죠. 국어는 잘 못 외우는데 힘들다. 좀 기다리면 돼요. 2학년 때 국어는 꼭 완벽하게 할 필요 없잖아. 국어는 수능 칠 때 다 하면 돼. 아니 진짜라니까. 연산요 그렇게 막 물론 연산은 수학이 기초예요. 그래서 잘하면 좋지만 그냥 넉넉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소화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서둘러서 애를 훈련시키고 쪼아가지고 수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경우 수학 공부에서 탈락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길게 보고요. 엄마들이 진짜 마인드를 좀 다르게 가요. 진짜 프로 엄마가 돼야 되지. 지금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내 성에 안 차더라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감을 상실시켜서 영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매일 최소한의 시간 애게 이 정도 이렇게 애들 들릴 정도의 시간 동안 엄마가 집에서 일어나는 구체물이나 교구들을 가지고 교과서의 개념들을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 보는 거죠. 구체적 조작이라고 하죠, 이걸. 자, 이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습관이 잡히면, 이 습관을 잡아서 1년, 2년 가다 보면 애들 자신감 생겨요. 예. 교과서 내김적인 문제를 소화할 수 있게 되고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장기로 봤을 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수능에 대비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할 때 충분치 않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 내신 성적이 좀 올라가고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이제 이른바 수학적 사고력을 자라게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 이걸 자라게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하는 사전 작업을 쭉 했어요. 아니면 유전자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 이제 이른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방식의 수학 공부를 곁들여야 되는 거죠. 학기 중에 하는 당연한 그 수학 공부 습관을 잡아서 하는 그런 공부를 당연히 하고,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생략해도 되고, 사실.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학교 수학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학교 수학은 보통 이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예를 들어 이번 겨울 방학 때, 다음 학년에 1년 동안은 예습을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별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잠수대 같은 데서 예습하면 한 학기 정도를 먼저 방학 때 공부하는 거 이걸 예습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 이거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선행학습은 망고의 피해만 줘.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 하고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부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선행학습 한 것에 대한 소화 능력은 다 다르죠. 그래서 진도를 나갔다고 해서 그 진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문제를 풀어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절대적으로 폐해만 있지 유익은 없어. 수학 천재를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사고를 가려고 한다. 이 정도 재능이 있다. 배꼽바닥에서 뭐 한 몇십 손가락을 든다. 자, 이러면 이제 선행학습 해도 괜찮아. 재능이 있으니까. 이건 누가 아는가 하면 학교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안 해도 돼. 우리가 수업 듣는다. 근데 학교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우리는 알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야. 학교에서 3학년 딱 가을이 되면 3학년 겨울이 딱 되면 자기 학교 대표를 뽑는다니까. 한 학교당 0.5명, 학급당 0.5명씩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청 영재선발시험에 내보내줘요. 학급당 0.5명. 학교 대표를 뽑히는 거라. 우리가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교육청 시험에 나가가지고 떨어졌다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면 좀 미안하고.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선행학습 할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교육청당 60명을 뽑거든요. 초3 겨울에.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약 15,000명에서 20,000명이 있어, 교육청당. 예를 들어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 대구 교육청이 4개밖에 없어요. 동부, 남부, 서부. 그리고 달성 군교육청.
그 달성군은 제외하고, 달성군은 뭐 20명 정도 뽑으니까. 교육청당 60명의 영재를 한 학기마다 뽑아요. 이 60명의 영재 안에 들면 전국에서 상위 0.2% 정도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선행학습 해도 괜찮지. 그 정도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호실제 오는 엄마 중에 그 쌍둥이 엄마 있잖아요. 이번 학기에 잘 안 보이네. 투두맘이라고 있어. 저기 어디고 유천교 있는데 살죠. 유천 그 무슨 레미안? 유천교에서 오른쪽에 그 무슨 레미안 있죠. 거기 사는데 그러니까 걔가 무슨 초등학교인지 유천초등학교인지 뭐 대천초등학교인지 다녔는데 그 집애가 쌍둥이 남자애 3학년 원래 4학년이야. 그 둘이 학교 대표 그 남북 정기 선발 시험 나가지고 하나는 되고 하나 떨어졌다 했죠.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 이제 학기 중에 4단계 정도 문제지. 문제의 좀 심화편. 이 집은 이제 기본편도 같이 하는데 이제 그 정도를 다루는 거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교과서가 익힘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학 공부 습관을 잡고 꾸준히 하다 보면 애들이 조금씩 향상돼요. 향상되고 나서 어느 시기에 이른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벌써 가는 거야? 제주도 간다고? 네. 잘 갔다 와요.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오잖아. 네. 뭐지? 저 무슨 유치원이고? 백화원인지 출신 엄마들이 얼마나 착한지. 어떤 엄마는 지금 진짜 오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해서 남편 일 도우러 나가면 못 오는 엄마가 있어. 저 수근이 엄마 따로 요 맨날 창가에 앉는 강희씨라고. 그리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 있죠. 최근에 오신 분들. 이분들은 이 뭐야, 애들 수학 공부 제대로 시키려면 첫 강의부터 처음부터 들어요. 첫 강의부터 우리 카페 들어가서. 그래야 엄마들한테 마인드가 생겨요. 수학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혁신하지 않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들 좀 기다려야 돼. 잘 못하고 어려우면 최소한의 수학 공부 습관을 잡아서 그것만 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엄마 뚜껑 열리는 횟수도 좀 줄고, 이게 도저히 내가 뚜껑 열리는 일이 잘 안 줄어든다 이러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라,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들 정신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정신과 가도 안 되거든요. 정신과 가도 그냥 뭐 항우울제 주고 뭐 마니까 그거는 안 돼. 이런 분들은 이제 화요일에 오시면 돼요. 화요일에 저하고 같이 엄마들의 행복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엄마들 올만한 모임이 화요일밖에 없어. 화요일 11시. 제가 금요일 밤에도 하죠. 밤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건 개미 집에서 하고. 또 목요일에는 저 멀리 팔공산 진여동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행복하기 어렵다 이러면 이제 화요일에 와야 돼요. 이 호실제 강의들은 안 돼, 사실. 엄마도 무슨 애 잘 키워야 되니까 호실제 강의를 좋아하지만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말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이렇죠. 또 수학 공부 이야기하고 뭐 문제 해결 일자리 계산하면 이 약 줬다가 다시 또 병 준다니까. 이게 참, 이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이거 보고. 양날의 검. 엄마들이 필요로 하니까 내 공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놈의 공부 이야기를 하려면 또 엄마들 안에 있는 그 생리적 불안감, 이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도 그래서 참 미안해요. 문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엄마들 불안해진다니까. 우리 멀쩡하게 심화반 나오는 엄마들도, 화요일에 성공부 나오는 엄마들도 보면, 심화반 화요일에 와서 무슨 말 들으면 참 평안하고 좋은데, 금요일에 와서 또 공부 이야기 들으면, 아, 이게 아닌데, 우리에 또 좀 붙잡아 놓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 그 참, 양날의 검이지, 양날의 검. 자, 그래서 이제 습관이 잡혀 있고, 그죠? 애들이 좀 자존감을 회복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러면 진짜 수학 공부의 목표인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헝가리 수학자 폴리아라는 양반이 제출한 이제 수학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생명살림 수학 공부 거기도 소개되어 있고요. 또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똑똑한 수학 공부법 여기도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폴리아가 말한 수학 공부의 내용은 간단한데 우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산 말고요. 이른바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 우리 초등 수준으로 말하면 문장제 문제라고 부르죠. 문장제 문제들. 교과서가 개편되기 전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뭐였죠? 수학 교과서를 보면 항상 제일 첫 단원이 수와 연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측정 이런 식으로 뭐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원이 주로 문제 해결 이런 단원인데 이번 교과서는 그렇게 편제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교과서 꽃이 제일 마지막에는 문제 해결 단원인데 이걸 이제 엄마들 말로는 보통 문장제 문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이제 난이도 있는 문장제 문제를 다뤄서 해결해야 수학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죠. 그 수학 공부에서 성적이 좀 나와야 대학을 가니까 지금 조직 같으면 아예 취업 보고 지금 애 잡아가지고 뭐 당면한 연산 이런 영역에서 성적을 좀 얻는 것을 만족하려면 아예 수학 공부 치우는 게 좋아. 왜? 그렇게 해봐야 고등학교 가면 28점 나오는데 지금 내리켜도 안 믿어지죠. 고등학교 가보면 안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쳐요.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딱 쳐보면 모든 게 드러나는 거기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몰라요. 제 강의 듣는 중3 엄마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도 우리 애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이제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아 엄마들도 있고 뭐 초등 1학년 엄마 기껏해야 4학년 엄마 이런데 이런 명강의를 하려고 했잖아.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죠. 친절하게 미리 보여준 마라톤에서 말하는 코스 답사를 미리 해보이는 거예요. 자, 미리 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하는 힘이 자라서 문장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뭐 연산을 뭐 제한 시간 내에 초시계 제고 풀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불행한 일이죠. 고생만 하고 상처만 주고받고 해보지도 않고 탈락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꾸준히만 한대요. 모범 사례가 있죠. 영희라고 있잖아. 지금 대구 교대 2학년 다니는 영희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주 성실하고 애기 때부터 우리 애 따라서 공부해서 우리 애보다 4살 어린데 우리가 하는 대로 영어도 잠수 내라 하고 뭐 사교육 한 번 안 받고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딱 가니까 여학생이고 수학적 유전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엄마 아빠 다 문과 출신이에요. 영남대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가 캠퍼스 그러니까 수학적 유전자가 뛰어나다고 할 수 없죠. 내가 뭐 같이 20년을 살았으니까 알잖아. 그래서 성실했어요. 그런데 이 집도 애가 수학적으로 어려워하는데 자꾸 무리한 심한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그때 강의를 잘못했지. 엄마들 헛바람도 좀 들어있고 그래가 초등학교 때 문제기자리 심화편 이런 거 다 하고 중학교 가서는 A급 수학 하는 거야. A급 수학은 수학 천재들이 하는 거라 했죠. 저는 했어요. 잠수내에서 누가 소개하길래 대치동 수학 전문학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교재가 그 A급 수학 또는 과고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하는 게 A급 수학 또는 고난도 수학이라는 교재인데 제 강의 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들이 다 이걸 따라서 다 엉망됐죠. 이 집도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딱 가보니까 뭐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고 있대. 수학 시간에 시험을 치면 막 애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안 보여. 그래가 뭐 50몇 점 뭐 이렇게 나왔어. 중학교 2학년 때 저 수성중학교 한 학기 다니고 전화 와서는 경희중학교 다니고 진짜 어려웠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 따라서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했는 줄 알고 결국 센 사다가 중간고사 대비 반복 그거 하는 거라. 내가 말렸는데도 내 말 안 들어. 10년을 내 이야기를 듣고 다녔는데도 내 말 안 듣더라고. 불안해.
근데 쌤을 한 학기 해보더니만 애가 같거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생각하면 잘하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쌤 치우고 다시 또 돌아갔어요. 그때 돼서 이제 좀 꿈 깨가지고 이제 어제 심한 문제 좀 내려놓고. 예.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근무해보니까 대부분의 애들 수학을 포기하는 거야. 경명여고 교사인데 여학생들 특히 수학을 계속 포기하죠. 그 관찰해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아이는 성적이 올라가요. 왜? 애가 수학을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포기하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성적은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나는 포기 안 해. 그러면 40점 50점 받아도 중간해요. 중간. 실제로 한 50점 받으면 수학에서는 3등급 내지 4등급 돼. 놀라운 성적이죠. 재수점 2등급도 안 돼요. 50점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돼. 이게 중요한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영일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고3 때까지 계속 수학 공부를 했어요. 자기 수준만큼. 자들 어려운 것도 안 하고. 왜? 포기를 안 하니까. 근데 대부분 포기하죠. 지금쯤 되면 고3 여름 방학을 지나면서 애들이 6월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수능을 진짜로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평가원인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6월과 9월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라고 불러요. 이게 진짜 모의고사죠. 고3 6월과 9월에. 그리고 11월달 수능을 치는데, 며칠 전에 6월 수능 배달 쳤죠? 애들 멘붕으로 멘붕. 재수생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성적이 확 내려가죠. 그 여름 되면 이제 슬럼프 보는 거라. 3월달에 그 막 결의는 가는 곳이 없고, 엄마도 고등학교 생활 해봤으면 다 알겠고. 그래 점점 이제 9월달 되면 수시 모집하죠. 수시에 원서 내고 나면 마음 붕 떠가지고 공부 또 손 놓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수학 공부는 내려놓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 성적은 안 오르죠. 근데 이 영일아는 계속 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 치기 한 달 전에 처음으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잖아요. 수학 1등급 기적이라는 게 있죠. 중학교 때까지는 맨날 그 학교 내신 성적도 안 나가지고 막 공황에 빠져가지고 막 하고 울고 막 직원마하고 내한테 하고 울고. 그래가지고 학교 수학이라도 자신감 있게 하자고 이제 내려놓고 심한 문제를 내려놓고 그래? 학교 공부를 철저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 성적이 좀 오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애는 또 있어요. 지금 경명여고 3학년 다니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얘도 우리 교회 조카인데 얘도 경일 다니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성실해가지고 엄마 맞벌이하고 이러는 애하고 집에 혼자 있었어. 워낙 성실해서 아주 입에 손댈 데가 없어 성적이 잘 나오던 애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장기적으로 쌓아야 될 내공, 책 읽기라든지 이 수학적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걸 못 쌓은 거지. 이제 엄마가 제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중학교 딱 가니까 성실해가지고 학교 내지는 잘 나와. 근데 수학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 집도 심한 문제지. 어디서 내 소문 듣고 막 하다가 조졌죠. 그래 제가 중3 때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중3 가을에. 그래 그놈의 심한 문제집 A급 수업 내려놓고 학교 수학이나 잘 나가. 그래 얘가 내하고 계속 통화하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학교 내신 성적 수학을 올리는데 집중해서 중3 때. 그래가지고 80점인가 받았어. 그래 자신감 좀 챙겼다. 그래 그 길을 꾸준히 해가지고요. 지금도 수학 공부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있지.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했거든. 전교권에서 놀았어. 수학 성적이 개판인데도.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렇게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하여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적이 상당히 올라가요. 왜? 다른 애들이 포기하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게임. 그러니까 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만 맨날 해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애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상당한 등급을 받아요. 수학 3등급 정도 받으면 수학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이 학생. 우리 심화반에 화요일에 오는 그 세희 엄마라고 있잖아요. 세희가 지금 영남대 수학교육과 4학년이야. 우리 애하고 초등학교 때 한 반이었거든. 얘도 이제 중학교 때 KNU 다녔지, 수성구에. 차 태워 다니고. 이 엄마가 이제 제가 대명중학교 가서 학부모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 엄마가 대명중학교 어머니 회장이었거든. 그 대명중학교 강의를 듣고 중3 때 자기 딸이 중3 때 고시원치 왔어요. 그때 이 엄마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잖아.
그 세희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아주 성실하고 그래가지고 반에서 1, 2등 하는 애였죠. 그 중학교, 대명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에서 한 5, 6등 했어. 우리 애는 전교에서 한 20 몇 등 할 때. 그러니까 세희 엄마가 생각할 때 자기 딸이 명희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강의를 들으면서도 웃기죠. 자기가 말하니까 아는 거지.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다 간증하니까 지난 세월을. 근데 고등학교 딱 갔어요. 얘는 경일로 갔어. 그때 대문역에서 전교 1, 2, 3등에서 6등 하더니 다 경일로 갔어요. 여학생들. 우리 애는 전교 7등하고 뭐 잘 나갈 때 포기할 때는 뭐 20 몇 등, 50 몇 등 막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첫 시험을 딱 쳐보니까 첫 모의고사를 딱 쳤어요.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대명역에서 전교 1등, 6등 하는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500점 만점의 모의고사에서 그래? 국어, 언어 영역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탐구 200점이잖아. 5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전교 1, 2, 3등, 6등, 7등 하던 여학생들이 전부 평균 점수가 360점에서 390점 차이가 났어. 500점 만점. 360점에서 390점. 390점은 이제 아주 작은 경우지. 선전한 경우. 그 시험에서 우리 애는 몇 점 받을 줄 알아요? 456점. 몇 점 차이 났어요? 세희가 370점대 받았거든. 몇 점 차이예요? 80점 차이.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실력이라는 게 있어. 수능 실력. 이건 이제 모의고사는 수능을 처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우리 애가 훨씬 못한데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80점 차이 났어요. 80점 차이 말로 하기 어렵다. 80점 차이. 4점 차이로 서울대를 가냐 연고대를 가냐가 달라지는데 4점 차이로 한 문제 차이. 수학 한 문제가 4점이거든. 80점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다. 이제 중3 부모들이 KNU나 김쌤을 보내면서 선행학습 했다가 고등학교 딱 모의고사 쳐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걸 알게 돼요. 우리 영남 다닐 때 똑같았어요. 야자 시간에 수학책을 꺼내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수학의 정석을 꺼내겠죠. 근데 정석 2, 미분과 적분, 정석 1 이런 거 한 거야. 다 선행학습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애는 수학 10까지 다 학교 진도보다 2달 빠졌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610명, 영남고등학교 1학년 610명 중에서 수학에서 만점 받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도하고 상관이 없는 진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 공부는 절대로 진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들 해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잖아. 선행학습 금지법.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면 왜 그런 법을 만들겠어? 아무리 해도 엄마들은 옆집 옆편네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못 참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런 옆편네들 있으면 빨리 이사를 가든지. 아예 모임 끊어. 엄마들 뭐 거기서 정보 갖고 얻는다고 모임 나가가지고 막 모임 나갔다 오면 어때요? 갔다 오면 찝찝하고 꿀꿀하고 이렇죠. 가면 뭐 남편 자랑 아니면 뭐 자식 자랑이니까. 어릴 때는 다 애 성적 자랑. 40대, 45세쯤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애 자랑할 게 없어져. 애 중학교 딱 가고 이래봐. 다 나가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 자랑 좀 하는 거라. 그것도 또 한 5년 있으면 못해. 남편 다 이제 은퇴하고 뭐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뭐 명퇴하고 뭐 나와야 되거든. 다음 자랑할 게 없다니까. 다음 이제 취미자랑 취미자랑. 이 자랑이 지금 옮겨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임 다니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꿀꿀하고 뭐 그 자랑할 게 있어야 또 모임에 나오지. 주도권 누가 가져요? 어릴 때는 성격 좋은 엄마. 크면 남편 돈 잘 버는 엄마. 뭐 외제차라도 한 대 뽑아서 몰고 다니고 이래야 이제 뭔가도 좀 어깨 힘주지. 그럼 뭔가 상처받다니까. 그거 가서 뭐 한마디라도 건질 거라고 정보, 그래도 안 가면 정보가 없잖아. 계산고 막. 그건 정보도 아니라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뭐 독을 내가 너무 독하나. 나를 사망에 빠뜨리는 그
독소들이 내게 전염적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길게 보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초등학교 때 해요. 중학교 때 가면 학교 성적 좀 나오고 이러면 다 여기 속아가지고 이거 못해. 현찰이 중요해. 우리 교회 어떤 조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집에 유전자도 좋고 공부를 좀 잘해.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내신 성적을 딱 보니 중교 1, 2등 하는 거라.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중등부 꼭 조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볼라 해가지고 어떤 해 연초에 가서 특강을 했어. 그랬더니 애가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니까 질문하는데 이왕이면 학교 성적도 더 좋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딱 질문해요. 왜? 이미 전교 1등의 영광을 내가 맛본 거라. 이거 맛보면요 골치 아파진다. 전교 1등 하면 좋을 것 같죠? 전교 1등의 영광을 맛보면 엄마나 애나 그거 놓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 전교 1등을 해야 되죠. 자존심이 자존감하고 다른 자존심이거든요. 자존감, 자존심, 자만심 단어가 비슷하죠. 어머니들 벌써 뉘앙스에서 알겠지만 천지 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교 1등 하려면 암기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래? 이런 거 해야 되지. 전교권에 가보면요 한 문제 차이로 전교 1등과 2등이 갈리잖아. 그 전 과목에서 한 문제, 8과목, 9과목에서 한 문제 차이로 전교 1등, 2등이 갈린다니까? 그러면 그 한 문제를 더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과목의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야 돼. 모든 과목 문제를 한 번 더 풀면 통틀어서 거기서 한 문제 더 건질 똥 말똥이죠. 전교권 애들은 거의 다 알아. 모르는 게 잘 없죠. 평균이 98점, 99점 이래 나오니까. 그 전교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거라 전 과목 한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되니까. 그래야 과목당 한 문제가 아니라 전 과목에서 한 문제 더 건진다니까. 그 얼마나 낭비예요. 전교 1등이 어떻고 5등이 어떤데요?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그놈의 전교 1등이 주는 영광 이걸 맛보고 나면 이제 그걸 뿌리치기가 어려우더라. 그리고 이 꼬마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3천 이왕이면 숨은 실력도 쌓고 눈에 보이는 성적도 얻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니는 이미 전교 1등의 영광을 맛봤구나. 그렇게 하거라. 얘가 지금 고등학교 됐어요. 중학교 때 그 성적 얻는 줄 알아요? 천만에 갔어요. 그 현찰을 좋아하면 장기적으로 중요한 걸 놓쳐. 이건 이제 엄마들이 잘 안 되는 이야기라서 내가 하도 강조하는 거예요. 아빠들은 이게 좀 돼. 네, 조직 생활을 하니까 아빠들 직장 생활 이런 걸 하면서 네? 조직 전체를 보는 눈 이런 것도 좀 챙기고 훈련되고 전략적 사고도 좀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 항상 이 여성성의 특징이기도 하고 눈앞의 현찰.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대. 여자들은 콩나물값 눈에 보는 콩나물값은 잘 깎아. 근데 전자제품값은 못 깎는다니까. 백화점 가면 돈 도락한 데 다 주고 사고 엉뚱한 데서 막 두부값 깎고 막 잘 소리하다 시간 가지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습관이 잡혔고 시간이 좀 흐르고 자신감이 좀 생기면 아니면 수학적 유전자가 좋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 문제를 이제 문장기 문제들을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제라도 좋아.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4문제씩. 우리 아이 수학 공부는 하루에 4문제가 다 했어요. 이건 잠수에서도 안 믿어. 제가 그대로 글을 써 올리고 해도 잠수는 유명한 분들이 지금도 잠수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공부법 소문을 듣더니 분명히 그 집은 숨어서 뭐 할 것이다. 자기들 그래 하니까 나도 그래 하는 줄 알아. 제가 호주주 강의하면서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럼 애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적으라 하거든. 엄마들 그러면 막 다이어리 꺼내가지고 일주일 스케줄 쫙 적더라고. 근데 이게 다이어리 하면서 내가 딱 추궁하면 수학 과목 같은 경우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학습지나 이런 거 있어요. 문제집이나 이런 걸 하면서 숨겨놓은 게 있어. 수학과에 이런 거. 그건 이제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거라. 제가 강의를 듣고 나니까 왠지 뭐 저 선생님한테는 이런 거 한다 하면 좀 그리고 말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추궁하면 이제 그때서 고백하는 거라. 2개 숨갔어요. 엄마들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집도 그래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적당한 난이도의 문장님 문제를 골라가지고, 자, 이걸 계속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제 수학적 사고 과정이 우리 아이의 몸 안에 체화되도록, 알고리즘이 생기도록, 이 수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 뭐 알고리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 보면 알고리즘이 딱 들어있어요. 거기 수학적 알고리즘이. 그래서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고 버튼을 딱 누르게 하죠. 환타를 누를 것인가 콜라를 누를 것인가. 그죠? 환타를 누르면 거기 뭐 전자칩이 연결되어 있겠죠. 환타를 누르면 요리 가서 이렇게 해서 환타가 떨어지고, 콜라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콜라가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자판기가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죠. 순서도라는 거 배워. yes or no 해가지고 yes 하면 이리 가고 no 하면 저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자, 우리 아이 뇌 속에 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자리 잡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나오죠. 먼저 첫째, 내가 문제를 분석한다. 둘째, 분석을 다 했으면 해결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해결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는 그 전략에 따라서 풀이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에 오류는 없는지 점검한다. 자, 이걸 이제 크게 말하면 4단계죠. 이게 이제 폴리아가 말한 수학 문제 해결의 4단계. 문제를 처음에는 뭐 해요?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해서 이해한다. 두 번째는 문제를 분석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자, 전략을 수립했으면 당연히 이 전략대로 풀이를 실행하는 거죠. 자, 실행한 다음에는 반성이나 검토를 하는 거라. 자, 이 과정을 계속 이제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수능 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이 몸 속에, 몸 안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 안에 이게 절차 기억화되죠. 인간의 장기 기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의미를 기억하는 게 있어. 단어나 지식 이런 걸 기억하는 거 의미 기억이라고 하고, 일화를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내가 받은 상처, 어릴 때 내 여행에서의 추억 이런 걸 기억하는 거 일화 기억이라고 하죠. 또 다른 한 장기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절차 기억이라고 불렀어요. 자전거 타는 법, 운전하는 법, 그죠? 타이핑하는 거 이런 건 절차 기억이라.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내 몸에 익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타도 탈 수 있어요. 이미 자전거를 타면서 중심 잡는 법을 내가 절차 기억한 거죠. 오랜만에 해서 조금 버벅거려도 금방 회복돼요. 타이핑도 마찬가지죠. 10손가락 따고. 운전도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을 절차 기억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것도 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우리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이걸 언제 하는가 하면 적당한 때가 있어요. 유전자가 좋으면 일찍 해도 되고, 또 수학 공부 좀 하면 일찍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안 돼. 우리 교회 조카 중에, 우리 그 교회 그 동생 중에 어떤 아줌마가 한 10년쯤 전에, 10년인가? 호세주 와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문제의 길잡이를 내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교재가 좋으니까 이 집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거야. 아빠가 한의사고 그래서 유전자 좀 있겠지. 그래가지고요, 저 집에서 왜 저랬죠? 그래가지고 얘가 1학년인데 엄마가 문제 해결 길잡이를 사가지고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라 하니까 또 그거까지 시키는 거야. 1학년이고. 맨날 그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놈을 붙잡아 체포해가지고, 남자이니까 맨날 애들하고 아파트 뛰다니면서 놀아야 되는데 대낮에 이걸 체포해가지고 애를 문제 해결자를 시키면서 그거 풀이 과정을 적는 거라. 그러니까 애가 막 주리를 틀다가 미치고 환장을 하잖아. 애가 정신병 걸려고 했어. 정신병. 그 이상해졌다는 얘가. 얘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하도 막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지. 자기는 공부 못했거든. 아빠는 잘했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제 우리 교회 언니들한테, 저보다 더 선배 언니들한테, 그 목사님 수제자급들한테 가서 막 상담을 했잖아. 그랬더니 누나들이 이 아줌마한테 조언하기를, 니는 절대로 상도 강의 들으러 가지 마라.
이렇게 처방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1학년 때 강의 듣다가 때려쳤잖아. 왜? 자기 들을 말만 들어서 그래. 내가 우리 애 문제기를 기자를 할 때 4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시도를 했어요. 수학 노트 정리하는 거. 근데 4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우리 애가 못하더라고. 이 문제를 풀고 푼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는 걸 못해. 우리 애가 호쇼치를 4살 때부터 다 했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학교에서는 진짜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애들하고 독서 퀴즈 돼가지고 6학년 다 물리치고 우승했어요. 그 책도 많이 읽었죠. 그런데도 4학년 2학기 때 노트에, 수학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2페이지 하다가 내가 포기했잖아요. 기다리자. 그리고 한 학기를 기다려가지고 5학년 여름방학 때 하니까 시도하니까 비로소 되더라고. 그 우리 아이의 첫 노트는요, 첫 노트가 있는데 그 유명한 노트죠. 지금 우리 카페에도 올라와 있어. 그 첫 노트가 원래는 20페이지가 아니고 20페이지가 넘어. 그 4학년 겨울방학 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앞에 몇 장을 찢었잖아요. 째내버렸어. 그리고 5학년 여름방학 때 할 때부터 노트에 적었거든. 그러니까 한 권을 다 썼는데 나중에 그 20페이지 남았어요. 5학년 때 문제풀이 과정을. 그걸 잠순에 어떤 엄마가 대구 지금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육청 근무하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애 참고가 되게 명의 수학 노트 좀 올려달라 하더라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본 거라. 그래 그걸 제가 디카로 찍어가지고 20쪽짜리 우리 아이 첫 수학 노트를 5학년짜리 노트를 잠순에 올렸잖아요. 근데 잠순에 난리가 났어요. 엄마도 뭐 잠순에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지. 잠순에 발칵 뒤집혔다니까. 세상에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구나 하면서 현직 수학 교사들부터 해서 그 당시에 조회수가 4,000, 5,000회를 넘었고요. 댓글이 50개씩 달리고 이랬는데 잠수의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 그리고 1년 후에도 댓글이 계속 달리고 이러더라. 지금도 있을지 몰라. 우리 아이 첫 노트가. 그때 엄마들 진짜 잠수의 엄마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내 카페 공짜로 올려놨는데도 뭐 관심이 없어 사람이. 그리고 그때 수학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다 그 답글들로 격려하기를, 야, 이 아이 수학 노트를 보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그냥 한눈에 보인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 말은 쉬운 게 아니니까 저학년 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 저학년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하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강의를 그래서 한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하다가 좀 크고 인지능력이 좀 자라고 의지도 생기고 엄마도 마음이 좀 안정되고 이럴 때 시도해도 충분하다. 우리 집도 그래서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걸 처음 시도했어요. 그 전까지 저도 알량하니 싱크비겠다 했죠. 싱크비. 예.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요 4단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풀이를 실행하고 검토하고 이 4강의 책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문제해결 길잡이라는 이런 책 보면 앞에 다 나와 있어. 사실 문제 풀기 전에 본격적으로 워낙 유명한 방식이라 요즘 이게 장안에 일반적으로 다 알려졌죠. 제가 애 키울 때만 해도 야, 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 전략 놀라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가 좋은 교재들에게는 다 이 전략이 나와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입각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아이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학을 아주 잘한다, 교육청 영재를 뽑힐 정도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이 심화편을 가지고 다뤄도 돼요. 원리편 심화편을 같이 해야 되고, 학교 그 정도 수준이면 학교에 와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뭐 우리 아이처럼 겨울 방학 때 1년에 예습 가볍게 하고 지나가고, 학기 중에는 뭐 해요? 문제집이 원리편과 심화편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학교 수학을 좀 잘하는 정도다 그러면 이거 문제집이 교과서편 새로 나왔다 했죠. 2년 전에. 교과서편은요, 이 교과서 수준의 문장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2단계 정도 돼요. 2단계. 수학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전에 나눈 도표를 보여드렸죠. 기억나요? 거기서 말하는 책에도 나와요. 장순의 수학공부 책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문제집 난이도를 하면 교과서를 1단계 정도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 기자의 교과서편은 약 2단계 정도, 원리편은 3단계, 심화편은 4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하는 정도다 그러면 문제 해결 기자의 교과서편을 가지고 하면 돼요. 교과서편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학교 교과서의 편제대로 문제가 단원이 편성되어 있어. 근데 문제될 대비 원리평가 심화편 어때요? 학교 단원과 진도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의 학교 교과 과정을 다 소화한 아이들이라야 문제될 원리평가 심화편을 다룰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학교 편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학교 진도 나갔다고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수준 높은 문장된 문제들은 항상 단원 통합형이죠. 수와 연산 단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도형과 측정 단원도 있고 이거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 이거 사고력이 필요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원리평가 심화편은 학교 교과서 편제하고 다르니까 이걸 소화하려면 애가 자기 학년의 진도는 겨울방학쯤에 소화하고 있어야 이걸 다룰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 문제될 교과서 편 난이도도 높지 않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가 가장 좋다. 교재는 무슨 이걸 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교재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좀 있어요. 잠순이 책에도 안 나와 있는 출판사들이 계속 뭐 만들잖아요. 자, 그런 교재들 중에 뭐 엄마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거 하면 돼. 내가 얼핏 보니까 천재교육에서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더라고. 책 제목이 뭐더라? 뭐 내가 직접 사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 근데 이건 워낙 이제 검증된 책이니까, 잠순에서 10년, 15년 동안 검증된 그 문제집이니까 이걸 달아보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려워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고. 그러면요, 학년을 바꾸면 돼. 우리 애가 4학년이잖아요. 꼭 4학년 문제의 기자를 할 필요 없어. 3학년 문제의 기자를 하면 돼요. 그러면 3학년 거는 교과서 내용은 이미 배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걸 토대로 해서 3학년 걸 가지고 수학 공부,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게 목표니까 3학년 걸 하면 돼요. 그럼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돼요. 3학년 걸 하게 되면 꼭 교과서 편을 할 필요 없고 좀 잘하면 이 원리편이나 이런 거 하면 되죠. 원리편. 예, 이미 3학년 걸 배웠으니까 교과 진도와 상관없는 편성이고. 그러니까 잠순에서는 심지어는 2회 전에 것도 해요. 왜? 목표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라면, 목표가 이번 시험에서 점수 더 맞기라면 지난 2학년 거 해가 소용없지. 4학년. 그렇죠? 근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내 수학 공부의 목표라면 좀 달라요. 그래서 2년 전 거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체화시키는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년이 좀 높아져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꼬마들 1학년들은 이거 안 해, 뭐 관심 안 가져도 되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이 수학 공부 이야기를 미루고 있잖아. 미루고.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애들이 어리고 이러니까. 자,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어떻게 하는가면요, 먼저 문제가 주어졌죠. 그 문제를 읽어야죠.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 일단 끊어 읽어. 그죠? 왜 끊어 읽어요? 목표는 뭔가 하면 이 문제가 내게 요구하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는 항상 몇 가지 조건을 주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띄어 읽기. 자, 그냥 읽기도 잘 안 되면 소리 내어 읽기, 밑줄 치기, 동그라미 치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분석이죠. 그냥 실전에서는 뭐 시간 없어서 이렇게 잘 못하지만 평소에 집에서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어 읽기, 동그라미 치기, 또는 밑줄이나 네모 치기, 이런 거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교과서 편에서 방금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있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끊어 읽어야 되죠. 처음에 소리 내면 어떤 수에 이렇게. 애들이 이거 띄어읽기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책도 좀 읽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책 읽기가 사실 수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수에 68을 곱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엄마들한테 성경을 프린트해주고 그날의 텍스트를 프린트해주고 읽어보게 하거든. 엄마들 막 숨 넘어가려고 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거라. 거기다 이 성경에는 왜 그 이스라엘 고유명사 뭐 이런 거 이름 지명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니까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몰라. 이 읽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책 읽기 많이 안 하면 이거 띄읽기도 못해. 띄읽기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책을 많이 읽었다면 잘 읽을 수 있죠. 자, 어떤 수에 띄어 읽어야 되죠. 그래야 돼요. 자, 68을 곱해야 할 것을 띄워야 되죠. 잘못하여 더했더니 그죠? 1324가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띄우고. 자,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못 띄워 읽거든요. 그럼 엄마가 띄워 읽어주고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글자비는 이런 면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교재예요. 자, 해봅니다. 어떤 수에 끊어 읽으면 이렇게 읽어죠. 선을 좀 굵게 치자. 자, 어떤 수에 그죠? 68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1324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찾아지죠, 벌써.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이게 문제 분석이죠. 이게 분석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자, 한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려고 하는 것. 그죠? 구하는 건 뭐예요? 자, 엄마는 물어봅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보니까 수학 공부를 잘하기 어려워.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어떤 수잖아. 어떤 수.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떤 수. 어떤 수를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어떤 수예요. 어떤 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수고, 이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있죠. 조건. 문제의 조건. 예? 조건은 몇 가지가 있죠. 68을 곱해야 할 것을 68을 더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고, 그죠? 또 하나는 그래서 나온 숫자가 1320. 이게 두 개의 조건이에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조건은 68을 더했다 하고 1324가 되었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자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찾았으면 이제 문제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이제 좀 크고 나면, 자, 이 풀이 과정을 노트에다 이렇게 적게 하는 거야. 저는 우리 아이 수학 노트에 항상 구하려고 하는 것하고 문제의 조건을 적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풀이 과정도 써야 되죠. 그러면 하루에 몇 문제 못해. 수학 공부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는 4문제를 했어요. 4문제를 하는데 보통 1시간에 2시간 걸렸어. 공수관이 완전히 잡힌 아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4문제 하는 걸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4문제를 꾸준히 하면 어떻게 해요? 10달 하면 문제 해결잡이 한 권이 끝나. 저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오답 처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이 들어가면서 다음 학년의 교과서를 공부하고, 또 학기 중에는 또 문제 해결자를. 우리한테 이런 패턴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교과서 선행학습인 거죠, 이게. 선행학습은 예습인 거죠, 예습. 그리고 학기 중에는 물론 수학을 잘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심한 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는 아이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달리 택하면 되고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문제 수를 조절해야 돼요. 딱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꼬마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수학 공습관을 잡고 교과서를 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서 개념을 잘 잡아냈어요. 개념을 잡고 나야 이런 게 된다고. 자, 구하려고 하는 거.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고, 이제 일단 문제를 분석한 거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풀이를,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풀이를 실행한다 했어요. 자, 풀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전부 뭐 식세우기밖에 없는 줄 알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약 8에서 9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 문제 해결 일잡이는 그런 점에서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문제 해결 전략 8가지가 소개되어 있어. 저는 처음에 이 교재를 보고 뭐 기절할 줄 알았어요. 나는 수학하면 식세우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책을 보면요, 이거 이제 책 사니까 내가 미쳤지. 이거 몇 돈 들여서 샀잖아요. 이거 강의한다고. 우리의 대학생인데 이거 중학교 4학년 1학기 이거 문제 일자리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정성이 아니라니까. 엄마들 내가 수학학원 가면 많이 보내겠다고 학원 하라고. 체험학습 이야기하면 체험학습 뭐 하락하고. 잠순의 영어하면 또 잠순의 여기 가면 잠순의 아줌마가 하는 거 있죠. 월서초등학교 앞에 가면. 원래 월서초등학교 앞에 안 있었고, 저기 진천동 있어. 진천동 그 뭐지, 우리 동네 옛날에 화원 넘어가는 거기서 했잖아. 이름이 뭐라고? 그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 아줌마가 잠순에 대하면 하늘을 달리다, 하달님 이렇게 부르었어요. 제가 한참 활동할 때 완전히 초보였죠. 초보, 왕초보. 우리가 대학 갈 때쯤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인 거였어요. 딸이, 그 집 딸이. 이게 막 열심히 하더라고. 잠순 글도 많이 쓰고. 그러더니 어느 날 거기 대곡동 쪽에 아파트 앞에 그걸 냈더라고. 잠순의 영어 공부법 하는. 그래서 뭐 잘 됐는지 소문 타지만은 지금 월서 초등학교 앞에 이사가 있더라. 시중에 가면요, 잠순의 영어 흉내내는 학원들 진짜 많아요. 다 잠순의식으로 한다하고. 길 건너 프랭카드 띄는가 모르겠네. 길 건너는 무슨 학원인데요, 대문자만하게 잠순의식으로. 내가 여기서 잠순의 영어 공부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대구맘에다 맨날 광고 때리고 있잖아. 그 순진 엄마도 그거 간다니까. 그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 책에도 다 나오죠. 8가지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 쉽죠. 자,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 가장 상식적으로는 집합 같은 문제에서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집합 관계가 명확해지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려워하는 소금물의 농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소금물 담겨있는 비커를 그리고 이런 거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머리로 막 하면 복잡하다니까. 소금 그리고 비커 그리고 담겨있는 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관계가 명확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건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죠. 신경 써도 될 일이 아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림을 그려 해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규칙을 찾아 해결하고. 이건 뭐야? 수와 관련된 이런 거 많죠. 순열, 수열 뭐 이런 거 할 때 수가 쭉 나열되어 있고 중간에 빈칸이 딱 있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거 묻잖아요. 이런 거 규칙을 찾는 거죠. 응? 그리고 나이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표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 표를 만들어 해결해. 두 수의 관계도 표를 만들어 해결하기가 쉽고요. 또 나이 묻는 문제 이런 거 있어요. 자식의 나이가 뭐 언제 뭐 몇 살인데 뭐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몇 년 후에는 뭐 또 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런 거는 도표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이 표를 그려가지고 아버지 적고 밑에 아들 적고 그래? 몇 년 후 위에다 적고 이래가지고 그 대입해 보면 표를 그리면 금방 해결되죠. 자, 네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을 만들어 해결하기. 요 문제 같으면 어떤 수,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걸 어떤 수를 네모로 두죠. 네모로. 그죠? 이래가 식을 만드는 거죠. 어떤 수에 68을 곱해야 되는데 더했다 이 말이야. 근데 더했더니 68을 더했어. 68. 이게 식 세우는 거죠. 했더니 얼마라고요? 1324. 자, 이게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과 확인도 있어요. 그죠? 대입해서 해결하는 거죠. 막 범위가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막 안 되는 경우는 이 겐또 찍는 거지. 수를 중간 숫자쯤 딱 대입해서 접근해가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유용한 해결 전략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죠? 문제를 분석했으면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해결 전략을 수립하기.
해결 전략을 수립하려면 평소에 이 8가지 해결 전략을 가지고 마음껏 주무를 수 있어야 되죠. 월드컵을 잘 보면요, 감독들이 다 자기들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 뭐 엄마들 들어보시면 3백, 4백 이런 말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3백은 중앙수비가 중앙수비가 3명이고, 그죠? 사이드백이 2명 더 있어. 그래서 중앙수비를 강조해서 볼 때 3백 이렇게 말해요. 얼핏 보면 4백에 비해서 3백이 수비가 약한 것 같죠. 반대랑 3백은 중앙에 3명을 둔다는 뜻이거든. 그 사이드백은 공격을 가담하기도 하지만 얘들이 이제 수비 때는 내려오거든. 그럼 5명이 되죠. 그 사실은 5백이라. 근데 상대편이 있잖아요. 누구 선수를 교체했어. 공격수를 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감독은 어떻게 해요? 아, 상대가 공격수를 뺐으니까 수비 부담이 줄어들지. 왜? 상대는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지금 수비로 나가는 거야, 후반전에 들어서. 그러면 공격수 한 명을 빼고 미들필드나 수비수를 추가 투입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상대가 공격수를 뺐는데 우리가 아직도 3백을 쓰고 있으면 낭비죠, 낭비. 우린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수비를 하나 빼고 우리는 공격수를 집어넣는 거라. 이게 전략이죠. 월드컵 보면 해설 잘 보면 이런 이야기 이영표가 맨날 한다니까. 이번 중계방송에서 이영표가 제일 시청률이 높다고. 못되게 말하는데 이영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 그래서 무섭다니까. 어떤 때는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인간적이긴 차범근이 훨씬 인간적이지. 따뜻하고. 차범근도 기독교인이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거꾸로 풀어 해결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봐요. 자, 7번째가 조건을 따져 해결하기. 8번째가 단순화해서 해결하기. 이거 엄마들 옛날에 많이 봤을 거라. 고등학교 수학에서 단순화하기 해가지고, 그죠? 뭐, 그지? 미적분, 뭐고.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서, 엄마들이 뭐 수학 공부 해봤나 모르겠네. 고차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2, 이걸 큰 x로 두고, 라지 x로 두고, 안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이걸 단순화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뭐 어떤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8가지 전략을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편이나 원리편을 보면 이렇게 전략별로 문제가 편성되어 있어. 8가지 전략별로 문제가 주어져 있죠. 근데 교과서편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교과서 순서대로 수단원, 연산단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취 정도에 맞게, 그 집안의 형편에 맞게 엄마들이 창의적으로 해야 돼. 그놈의 창의적이 어려운 거지. 이걸 적당한 시기가 돼서 수학 공부, 그러니까 탈락을 안 해야 이 짓을 할 수 있다니까. 이미 연산하다 탈락해보면 이거 손도 못 대보고 평생에 안 된다니까. 수학 공부 저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손도 못 대보면 어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어찌하든지, 그래? 그 동네 아줌마들이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죠? 정불안하면, 내가 말하죠. 정불안하면 화요일날 나오세요. 그럼 내가 불안감을 많이 해소해 준다니까. 아니, 들어보면 알잖아요. 엊그제 내 메일이 왔어. 부천에 사는 아줌마래. 부천에 살면서 서울 개포동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자기 부동산 손님 중에 집주인이 있대. 늘 방을 월세 놓는 집인가 봐. 집주인이 자주 온대. 자기 집 월세 빨리 놔달라고. 근데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손주가, 이 집주인의 손주가 잠수는 영어를 하는데 원서로 막 책을 읽는데 이 이야기를 부동산 아줌마한테 한 거라. 이 부동산 아줌마가 거기 꽂혀가지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잠수는 영어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 들어가서 잠수는 검색했다가 내 강의에 걸린 거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도 좋고요. 선생님의 그 성경적 해석도 너무 좋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카페에 가입했는데요. 지금 자기 목표는 카페에 올라있는 선생님 모든 강의를 다 듣는 거래. 그렇게 하면서 나는 메일이 왔더래. 그러니까 일단 엄마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강의를 들으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불안한 게 있으면 이거 왜? 그러니까 왜 그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왜 아이를 키우는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아이를 왜 키우는가. 우리 형이 특강할 때 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왜 아이를 낳았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질문하더라. 왜 낳았대요? 특강할 때 함께 살려고. 그거라. 왜? 함께 살면 어떻길래? 함께 살면 어떻길래?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 근원적으로.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은 왜 생겨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우리 아이가 아마 행복할 거야. 이 물론 논리적 함정이 많지만 비약이 많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공부를 잘 기대하는 거지. 근원적인 마음은 결국 뭐예요? 다시 행복하게 하게 하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말은 이 근원적인 목표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시 정신교육을 받아요. 정신교육, 정신재무장. 그래서 제가 이 호설치 강의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집집마다 곡소리 나고 막 특히 수학교육 강의를 하면 집집마다 애들 힘들어하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든 게 심화반이에요. 성경 공부반이지. 이건 지금 개념 완성반이에요. 개념 완성반. 자녀에게 대한 개념 잡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와의 소통, 행복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그러면 엄마들 굉장히 안정돼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뭐 이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찌하든지 이런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그럼 기회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릴 때 너무 막 이 사소한 일에 연산, 당면한 시험 이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애가 성장하고 체견이 들고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한 5, 6학년쯤 돼서 이제 이런 방식의 수학 노트를 계속 작성하는 거야. 수학 노트 작성법은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수학 노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근데 이제 오늘 맛보기로 우리 카페 들어가서 최근에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요. 그 겸이 엄마의 신랑의 겸이 아빠의 친구 아들. 그러니까 겸이 아빠하고 그 집 아빠가 고등학교 친구야. 대공고 친구인데 둘이 뭐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지금도 맨날 주말에 우리 집 겸이 집에 놀러와서 내하고 같이 훌라하는 그 아빠가 있어요. 옛날에 내 막 피했는데 요즘 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겸이 아빠가 겸이 엄마의 변화를 보더니 자기 친구한테 야 우리 와이프 뭐 이상한데 강의들을 받으면 좀 인간대로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겸이 아빠가 자랑을 한 거라. 친구가 그 소리를 듣더니 자기 와이프를 겸이네 집에 보냈잖아. 놀러. 니 그 집에 자주 놀러 가라. 겸이 엄마가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수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 당시 겸이 아빠가 오퍼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저 겸이 어릴 때 온갖 호작제 다 하면서 온갖 사교육 다 시키고 막 집에 뭐 온갖 교구 도배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진짜 전설적이라니까. 저 범호동 엄마 저리 가라야. 안 한 게 없어. 안 한 게. 들어보면 기가 막히니까 안 한 게 없다니까. 대치동 가서 상담한 거 말고 다 했더만. 우리 화요일에 성경바로 오는 엄마 중에 범호동 출신 있죠. 이번에 저 연대 경영학과 보냈다는 딸 분. 그 집 엄마는 저보다 한 살 더 뜨지. 범호동에서 알아주는 엄마거든. 남편 의사고 돈 잘 버니까 범호동가 내 몰래 범호동까지 올라가서 돈 뭐 한 번 상담하는데 80만 원인가 주고 민성원 만나고 왔잖아. 민성원의 공본리 저자 민성원 알죠? 그리고 또 계획이 있어서 민성원 말고 또 있어 뭐 유명한 애들 다 대치동 가고 그거 다 차례대로 만나려고 딱 계획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잖아. 근데 무슨 이야기들이 왔나? 수학 노트. 수학 노트. 자료실에 가면 수학풀이 노트 있죠? 6번 항목. 폴더 보여요? 수학풀이 노트. 로그인 해야 되네? 내 로그인이 안 되지.
보이면 어떤데? 어디 갔노? 자료실. 수학풀이 노트? 나도 안 봤는데, 자, 없네. 어디 올렸단 말이고? 매일 보냈다고? 언제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야. 여기 이제 우리 애 수학 노트예요.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내 최신 노트. 그 집 아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걔도 겸이 엄마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직장 생활하면서 인터넷으로 호소지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온 식구가 효성타운으로 이사와서 겸이 엄마하고 이웃이 되고, 이 엄마하고 애는 우리 교회도 나오고 이런데, 이 애가 이제 겸이 엄마의 조언을 받으면서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 얘는 반에서 좀 공부를 잘해. 영어도 잠수 내려가고. 아주 성실하게 하죠. 그래서 얘가 수학 노트를 쓰고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신 노트라서 내가 올리라 했는데 내한테 메일로 보냈다고? 기가 막히네, 진짜.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 애 노트부터 봅시다. 이거 봤어요, 전부? 본 사람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못 봤지. 이거 얘들이 전부 이제 지금 영희는 지금 대학 2학년, 오현우 얘는 재수하고 있어요. 애들이 어릴 때 우리 애를 따라서 그대로 이제 수학 노트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전설의 이 노트가 잠순에 내가 올렸던 그 20쪽짜리 노트예요. 우리 애가 5학년 때 했던 최초의 수학 노트. 으씨, 이게 안 된다. 압축 안 풀리네. 그 후로 우리 아이는 대학 갈 때까지 수십 건의 노트가 생산되죠, 수학 공부 노트가. 그 호실제 제 강의 들었던 엄마들 우리 집에 놀러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빌려간다고 노트를 한 권씩 빌려가가지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 그 엄마들 세계도 그 미신 같은 게 있더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뭐 봤던 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무슨 부적처럼 가져가. 우리 노트 빌려가가지고 아무도 안 갖다 줘. 그러니까 정리 잘 된 노트는 다 가져가고 지금. 야, 이거 압축 파일이라서 이게 다운이 안 된다.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패드라서. 오늘 겸이 엄마가 집에 가서 이 아이 노트를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우리 애 노트도 안 보고.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엄마들이 감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런 건 좀 애가 크고 나서 해야 되니까, 어릴 때는 꼭 노트를 작성 안 해도 되고요. 이 풀이 과정을 아까 제가 한 대로 이 문제 길제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문제의 공간 여백이, 오이씨, 이건 안 그렇네. 이렇게 안 빡빡한데. 교과서 편 말고 심화편이나 원리편을 보면 이렇게 좀 여백이 좀 넉넉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는 해도 돼. 문제에다가 뭐 끊어 읽기 하고 밑줄 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이런 거 해도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처음에는요, 이 풀이 과정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과정을 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수학 공부 잘하려면 사실은 어릴 때 우리말 책 읽기가 충분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를 보고 읽어내야 되거든. 읽고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텍스트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해결 길잡이라는 교재가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그 교재 중에서 수학적 사고력, 문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는 가장 적절하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아이들이 다루게 하려면 몇 년간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길게 엄마들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디 안 도망가니까, 예? 엄마들이 도망가지 저는 절대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에는 뭐부터? 어디 유아기 때 교구를 가지고 놀고 수학적 그림책을 읽히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자료실에 들어가면요, 제 수학 강의가 3월달부터 있어요. 3월달부터.
그러니까 그걸 다 다운받아 들어봐야 돼요. 차례대로. 여기 봐요. 자, 자료실 들어가 볼게요. 이번 학기의 제목이 생명을 살린 수학. 제일 위에 폴더 있죠. 자료실 안에 들어가면. 폴더에 딱 들어가면 지난주까지가 16번 강의를 했죠. 1번부터 mp3 파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고. 자, 동영상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 동영상 보기 있죠. 왼쪽 메뉴에 세 번째 동영상 보기. 동영상 보기 여기 들어가면 제가 하는 성경부 동영상도 있고 여기 화요일에 하는 성경부 동영상이죠. 호시올치 강의 있죠. 16강, 15강 뭐 있죠. 저 경연막 찍는 게 여기 다 올라와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여기 있을 때는 집에서 PC로 동영상 보면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거 이어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조깅할 때 또는 설거지 할 때 이럴 때 이제 mp3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내가 그래서 좀 겁이 나는데, 아이고, 어떤 경우 어떤 엄마한테 아이고 저거 우리 애는 언제 하나 이래서 속상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우리 애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 나올 수도 있고, 괜히 엄마한테 마음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부라는 게 원래 부담이니까 뭐 할 수 없고, 이제. 그래서 첫 강의부터 차례대로 들으면서 이제 어떤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걸 이제 엄마들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인식해야 되죠. 아이의 상태, 내 마인드,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건 방정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매뉴얼은 없어요. 엄마들은 자꾸 어떤 꼭 집어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거니까. 엄마들 안에서 마음이 생겨야 되죠. 우리 아이의 상태, 우리 아이의 성격, 우리 집안의 문화, 환경,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엄마들 안에 창조돼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꼭 자료실에 들어가서 지난 강의들을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다른 강의도 들어보고요. 그 엄마가 꿈이 아무지더라. 부천에 사는 엄마. 자기는 자료실에 가서 이 모든 강의를 들어보는 게 자기 목표예요. 근데 강의가 계속 하는데 뭐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 다 하냐. 저도 내 목표가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들어보는 거라.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35년 이상을 말씀을 해왔거든. 그 지금 듣는 걸 일요일마다 한 번씩, 요즘 건강에 앉아서 일요일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하죠. 옛날에 일주일에 4번 말씀했거든. 우리 일주일에 4번 모였어요, 교회. 수요일, 토요일, 막 금요일 막. 지금은 이제 목사님 나이 드셔서 목사님 일요일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진행하고 하죠. 그 제 소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말씀을 평생 다 들어보는 거라. 근데 그거 안 돼요. 내 죽기 전까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화요일날 성경 모임을 할 때 내가 하는 범위를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듣고 이렇게 겨우 이제 따라가고 있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다들 욕심내지 말고, 정말 내가 불안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뭐 들으면 되는가 하면요, 호실지 강의 들을 일이 아니고, 그래? 여기 보면 어디 가면 자료실에 가면요, 지묘동 모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제가 지묘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제 강의 들었던 엄마들하고 하는 성경부 모임인데, 어디 있노 지묘동? 여기 지묘동 모임 있죠. 지묘동 모임. 이 지묘동 모임이 요거만 있는 게, 지금 진도가 요건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성경을 맨 처음부터 강의하는 거. 여기 있죠. 지묘동 모임 창세기. 제대로 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이걸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알아요? 영어로 제네시스. 기원 또는 시작에 관한 책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누가 번역을 창세기라고 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기원에 관한 책이죠. 자, 이 지묘동에 가서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모임을 했는데 몇 번 했어요? 138번. 창세기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138번을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 했어요? 2년 넘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일 밑에 내려가면,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 창세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도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게 관심 있으면 사실 호쇼치 강의 들을 일이 아니고요. 창세기 강의를 들어야 되죠. 화요일도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그래, 뭐 하여튼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대부분의 애들이 어리면 서두르지 말고, 우선 학교 공부 잘하고, 그죠? 학교 교과서를 잘 다루고, 어느 정도 애가 좀 엄마와 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그죠? 자존감이 좀 생기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이 문제해결 기자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그 노트 정리는 더 적당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고, 자기 학년의 문제 해결자비를 어려워한다면 낮은 학년의 것으로 내려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난 학년, 그 복습도 되고요. 생각하는 힘도 쌓고. 이래서 쭉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 아예 생각하는 힘이 점점 자라죠. 눈에 보여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 틀려도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낑낑거렸잖아요. 그러면 내게 만족이 온 거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우리 아이한테 많이 한 말이, 우리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했어. 자, 교재를 택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뭐라고요? 정답률이 70% 이상 되는 교재라고 했어요. 70에서 90%. 왜? 70%를 내려가면 자신감을 상실해.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90%를 넘어가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다 하는 거 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적절한 건 뭐예요? 70% 정도, 70%에서 80% 정도 되는 교재가 좋은데, 정답률이. 자, 그걸 하다 보면 당연히 틀리는 게 몇 퍼센트 나오죠? 30% 나와요. 그러면 엄마들은 틀렸다고 혼내는 거라. 이건 완전히 짱구지. 아니, 저 고르기를 70% 정답률 골랐어. 그럼 30% 정답, 오답 나온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30%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30% 틀린 문제를 발견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공부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수로 맞추면요, 모르는데도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 사실 틀려주는 게 감사한 거라. 그 엄마들 마인드가 바뀌죠. 우리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제가 우리 아이 틀릴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 지는 속상해 하지. 실수하기도 하고, 부호를 잘못 보기도 하고 하지만, 틀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틀리고 나면 이제 체크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틀린 문제다 전부 이거 체크했어. 왜? 나중에 다시 해요. 물론 그 다음날도 오답 처리를 하지만, 또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책에 틀린 문제만 골라서 다시 해요. 그러면 또 확 줄죠. 나중에 되면 다 풀게 돼요. 그러니까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마인드가 엄마 안에 생겨야 되죠. 그 틀린 게 발견돼야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학 노트를 어떻게 막 작성하고, 또 여름방학 때 우리가 아이들을 수학 공부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에 너무 막 애달하지 말고요. 행복하는 거하고 좀 상관이 없어. 알았죠? 진짜 행복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수학 잘하면 먹고 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우리 몇 명의 친구 중에요, 처음에 우리 아이와 같이 입학했던 애가 있어. 학경이라고. 이 집은 엄마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말을 거의 안 하고 책만 파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빠는 이제 대구 나서 일하고, 아빠가 영천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웃도 없는 그 외딴 곳에 엄마하고 애가 같이 살았어.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어릴 때 애가 말을 못 들었죠. 그래서 말을 거의 못해. 애가 학경이라고 있어. 우리 애가 동기인데 그 초등학교 같이 들어갔잖아. 입학식 날 제가 같이 갔어요. 그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계속 교실 복도에 나와서 뛰놀았어. 공부는 진짜 못하고, 애 진짜 잘생겼는데 아이돌처럼 생겼어. 코도 똑똑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가지고 공부는 진짜 어려움을 겪었거든. 지금도 말을 하는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애들 소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소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삼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 그러려면 이 감사합니다 말을 꺼내는데 10분 걸려요. 그럼 우리가 다 듣고 있지. 그 친구들도 다 기다려주고 애가 막 당황하지 않게. 그러면 내가 한 10분 만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한마디 딱 하는 거라. 그 한마디 안에 이 아이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죠. 그리고 학교도요. 얘는 공부 진짜 못해가 대구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 경신정보사무고등학교라고 있어. 저 시내 공평동에 가면 엄마가 처음 들어보죠. 그 진짜 농띠들 가는 데거든.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원서만 내면 가는 무슨 전문대학 경북 외국어 테크노대학 저 경산 가면 거기 2년제 나오고. 우리가 볼 때 진짜 불행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얘는요 자기가 어린 시절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삼촌 이모들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요. 얘는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죠? 삼촌들이 필요로 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 그죠? 몸을 진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가 보면 진짜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많이 받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공부는 진짜 못하지. 우리하고 비하면 공부로 말하면 잽이 안 돼. 근데 행복하기로 말하면 이거 또 다른 문제야. 예? 우리는 서울 가는 바람에 이 행복한 교회에 잘 못 오고요. 서울교회 가라니까 낯설어서 못 가겠대. 그래서 대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거의 안 가요. 가끔 대구 내려오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군대 갈 때 인사하러 교회 가고 제대하면 제대했다고 인사하러 교회 가고 평소에는 토요일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하면 못 일나. 내 마음 같으면 막 폐죽에서라도 끌고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재우고 애 자락하고 그냥 교회 가고 내 혼자 가고 이런다. 근데 이 학경이라는 아이는 대구 살아요. 진짜 마음껏 사랑을 막 공급받으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행불행하고 공부는 좀 다르다. 공부의 목표는 뭐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거다. 공부 좀 잘하면 안정적으로 먹고 살고 공부 못하면 몸으로 때우고 이 차이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공부 잘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해야 돼. 잘하려면 썩 잘해가 어느 정도? 상위 5% 안에 들어요. 하다못해 교대 가가지고 선생님 하여가 철밥통 하려면 국가공무원 같은 거 하려면요 한 상위 5% 못해도 10% 안 들어요. 인서울 하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요. 상위 10% 안에 들면 서울에 제일 따라질 때가 거예요. 상위 3, 4% 하면 3, 4% 하면 한양대 정도 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아주 잘해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좀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돈 잡은 사람들 진짜 많잖아. 사업해가지고 부러워 죽겠어. 나는 똑똑한데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잘하면 아주 잘해서 사자 하다못해 교사라도 되면 안정적이다. 요 차이예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 훨씬 창의성이 뛰어나가지고 뭐 여러가지 길을 개척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형 특강 중에 내가 감동받은 중에 하나가 누가 혁신을 주도한다?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혁신을 주도한다. 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회의 레귤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 체제 하에서 수능하고 학교 잘 다니고 이른바 범생으로 살면 그냥 월급쟁이 안정적으로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꼭 이상한 거 하는 거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에 아예 관심 없는데 운동해가지고 막 1년에 수십억 벌고 그렇죠? 요즘 막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고 뭐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해가 돈 버는 애들 보면 진짜 공부 못하게 생겼거든. 기성용. 근데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잖아. 와. 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잖아. 아니야? 그래? 난 미스 코리아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 뭐 미스 코리아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내 동대구역에 가끔 서울 가도 가보면요, 공항이나 뭐 어디 해외 가도 가보면 진짜 이쁜 여자애가 딱 걸어가. 그럼 야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옆에는 배불뚝이 키 작은 남자가 간다니까. 내가 되게 열받아.
그러니까 꼭 미인들 있잖아요. 돈 많은 남자, 키 작고 백불뚝이고 사업하는 남자가 같이 다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공평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커서 어떻게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근데 이 공부라는 한 줄의 잣대로, 한 가지 잣대로 너무 애 들들 볶지 말고요. 엄마 생각 들으면 다 틀렸을 수도 있어. 애들하고 그 대화하다 잘한다면 저한테 와서 내가 심판 볼게요, 심판. 애하고 엄마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대부분 애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엄마들은 이제 엄마라는 이유로 어른이라고 막 애 막 잡고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 엄마의 옳고 그름이 죽어 있으면 아이들한테 접수가 되죠. 마음이 흘러가. 근데 여전히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 못해서 그런 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은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어머니들은 여기 가서 호절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알아가는 거라. 예? 내게 어떤 마음이 창조되는 거죠. 창조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기독교인들은 객관적인 바깥세계의 창조 이걸 말해요. 이걸 생각한다니까. 우리한테는 그 개념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먼저 우리 마음이 창조돼요. 마음이 창조돼야 객관적인 것도 창조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 그렇죠? 나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발주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시행사, 시공사가 이제 나오는 거라. 원래 건축중 따로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있고 물질이 창조되는 거죠. 아파트는 먼저 마음이 있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집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먼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계에서도 먼저 내 마음이 창조돼야 돼. 그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호주지 강의하다가 엄마들 이 마음이 잘 없어서 자녀교육이 참 어려움이 겪더라고. 그래서 내가 호주지 강의한 지 한 4년쯤 되던 해에 처음으로 성경보호반을 만들었어요. 그 성경 모임을 통해서 엄마들이 진짜로 행복해지고 변화하니까 비로소 아이들한테 말이 먹히고 남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칸다. 지는 인간은 되는 게 꼭 남편. 이번에 만난 고3짜리 애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선생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런 마음 있죠. 근데 아빠들이 제 말 들어오겠어요? 가끔씩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1년에 한 명씩 오더라. 1년에 한 명씩. 근데 먼저는 아빠들 마음 움직이는 게 아주 간단해요. 엄마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아빠들은 저절로 엄마에게서 나오는 자기 와이프에게서 나오는 변화, 향기, 공기 이런 걸 맡아요. 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한다. 그러면 남편들이 저절로 좋아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제 호주지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저보고 형님 하는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다 길이 똑같아요. 먼저 엄마가 변하니까 애 잡고 맨날 집구석 지옥 만들던 엄마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겸이 엄마가 셀프이잖아. 완전히 저 고향 친구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재수없는 년이라고 했어. 고향 친구는요, 우리 카페 다니는 백합한데 산업재 부설 났어. 같이 고생해가지고 저는 여삼 나오고 그 엄마는 더 가난해서 산업재 부설 났어. 공장에 다니면서. 지금 결혼해가지고도 동생 애 봐주면서 겨우 먹고 살아. 근데 저 겸이 엄마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명품백을 한꺼번에 5개 사고 있잖아. 온갖 자녀교육 한다고 산 거 다 하고 막 전집 3천만치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집 놀라면 고향 친구지만 속으로 재수 없는 년이라고 생각해. 미친 년이라 생각해. 아니 겸이 엄마만 친구만 한 게 아니고 겸이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그렇겠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겸이 엄마가 먼저 변했잖아요. 겸이 엄마는 목숨 걸고 성경부 모임 와가지고 들었죠. 제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내보다 더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거 알아. 자기가 뭘 악해도. 그리고 겸이 아빠가 저를 저절로 신뢰하게 됐죠. 그리고 겸이 아빠의 친구 와이프, 그죠? 고향 친구,
겸이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대구맘에 겸이 엄마가 저를 만난 이야기를 1년 동안 시리즈로 써 올렸잖아요. 대구맘에서 겸이 엄마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호설치도 오고 우리 교회 나오는 엄마들이 네 집이나 있어, 네 집. 신기하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만 보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잘 듣다 보면요. 먼저 우리 애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우리 남편이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말고 내부터 뜯어 고쳐야 돼, 내부터. 나로부터. 그러면요, 주변의 행복이 금방 전염되고 확산돼요. 오늘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종강하겠습니다.